사람은 뭐든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제대로 된 도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많이 느끼고 배우게 된 일화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착했답니다. 화가인 저와는 다르게 전문직인 남편에게 매우 끌리게 된 때였어요. 남편은 똑똑한 은행원이었고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가 멋있다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한 사람과 사계절을 만나봐야 한다지만 처음부터 무엇이든 잘 맞는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결혼 서두르자. 이렇게 잘 맞는데 미룰 거 뭐가 있어? 내가 장남이라 부모님도 얼른 손주도 보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나 빨리? 그래도 사계절은 만나고 결혼해야 한다는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철수 씨가 싫은 건 아니지만 미룰 게 뭐가 있어? 3개월 만나도 잘 살 사람들은 잘 살고 10년을 만나도 1년 만에 이혼하는 부부들은 그렇다더라. 인연 놓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빨리 아이도 갖고 싶고. 아마 부모님이 너 보시면 좋아할 거야.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결혼을 재촉하던 남편이었고 저 역시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고 하면 뭐든 찬성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후다닥 결혼을 진행했고 잘 맞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이 들었었죠. 이걸 어찌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은 사실관계를 남편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리했었다 였어요. 입이 얼마나 쌌는지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얘기해서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신혼집에 들어와 저에게 남편 대신 해명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렇게 비마. 걔가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던 거야. 우리 아들이 한두 번 만나준 것 같은데 걔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철수가 어디 그러래니? 너 만나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 여자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래, 진짜 내 말 좀 믿어주라. 사실 한두 번 만나긴 했었는데 너 만난 후로 다 정리했어. 날 몰라서 그래? 나 그런 애 아니야. 내가 당신 속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날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지. 난 이렇게 당신이 지저분한 남자인 줄 정말 몰랐어. 진짜 아니라니까. 답답하다. 내가 아니라는데 왜 그 여자 말만 듣는 거냐고. 그렇게 못 믿는 게 더 충격이야. 그래, 너 너무한 거 아니니? 남자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넘어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대쪽 같아? 사람이 너무 대쪽 같아도 부러지는 법이지. 그리고 결혼 전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니? 네가 이해해라, 응?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고 사실 저 역시 그때는 그 여자 말만 믿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정신 합리화를 하면서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답니다. 이왕지사 결혼은 내가 했으니 그냥 신경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며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만만히 보였던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던 시기였죠. 남자가 과거가 좀 있을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솔직히 너같이 별난 애는 드물 거야. 그럼 제가 만약 철수 씨처럼 그랬다고 해도 용서가 되나요? 어머니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실 때면 연락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일을 하는지라
갑자기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면 청소도 그렇고 불편해요.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너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그렇게 하나하나 사소하게 예민하니까 사람이 질리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니? 네가 우리 애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딱 보면 남자를 쥐잡듯 잡을 상이긴 해. 네가 우리 아들 또 잡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거다. 결혼 전 따뜻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돌변하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더니 남편 또한 어머님을 감싸기 급급했어요. 사소한 용돈 문제부터 저희 집과 차별을 두는 남편에게 점점 서운해져만 갔습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에게 말을 해도 친구들 또한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 초반이라 싸울 일이 많고 맞춰가야 할 부분이 많은 건가 싶기도 해서 저 역시 그러려니 하려고 마음을 먹기로 하는 때였어요. 이번에 엄마 생신 때 50만 원 하려고 하거든? 괜찮지? 그리고 네가 백화점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육포 좀 사와. 이런 걸로 유치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지난번 아빠 생신 때 30만 원 했잖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냐? 그리고 너희 집은 좀 잘 사시잖아. 우리 집은 나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고 왜 이래? 그리고 아들 가진 우리 엄마가 더 받는 게 맞는 거지. 딸 가진 너네 아버지가 더 받는 게 맞냐?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고 말해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부모님도 나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로 서운하게. 내가 이런 당신을 뭘 믿고 임신하고 살겠어? 진짜 어이없고 화난다. 내일이면 검진받은 거 결과 들으러 가는데 착잡하네. 작은 거 하나하나 쌓여서 사실 조금 속상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중 산정 검진을 받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난임이라는 판명을 받았답니다. 나이도 젊고 어린데 난자의 질이 좋지 않아 난임이라는 판정을 받으니 앞날이 아득했어요. 하지만 저 말고도 남편 또한 기형정자가 많다고 남편도 난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꼭 저 닮은 딸 하나, 남편 닮은 아들 하나를 낳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빨리 시험관을 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고 이것은 시댁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험관을 해야 한다고 하자 펄쩍 뛰시며 난리가 났어요. 원래도 본인 아들이 제일 최고인 줄 아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아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수치스럽게 병원에 가서 뭘 해야 한다고? 아이고,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뭐라니? 지금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시니 시술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속상하네요. 저도 잘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뭐가 속상해? 네가 애를 못 가져서 우리 아들이 시험관을 해야 하는 건데 너 진짜 제대로 된 게 없는 애구나. 우리 아들은 당연히 정상일 거고 네가 문제일 거 아니야. 너 그림 그린답시고 물감 만지고 이래서 몸 애자 된 거 아니니? 네? 애자라뇨. 말을 해도 어떻게 꼭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 끝까지 남편도 문제가 있다고 차올랐지만 본인 아들 난임이라고 하면 충격받으실 걸 생각해 끝까지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더욱더 기세등등해하며
결혼 초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걔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몸이 애자인지 알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시켰겠니? 참나, 기막혀서 말이 안 나와. 너네 부모도 아시니? 너 이렇게 애자인 거. 아니, 네 몸 애자면 너네 부모가 뭐라도 해줘야지. 그런 애자를 우리 집에 딸려보내? 아, 엄마, 말 좀 가려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이해해. 어른이라 그러신 거니까. 그리고 몸이 안 좋은 건 맞잖아. 당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와, 어이없네. 당신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못 있지. 당신은 내 편이 돼줘야 하잖아.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너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시험관인지 뭔지 한 번에 성공해라. 저를 감싸주는 척하며 끝까지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본인 엄마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랬다며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정이 떨어졌어야 하는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가지고 내 가정이 진짜로 생기면 좀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3달 동안 난자 채취, 그리고 수정을 통해 이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험관을 하는 도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대리효도를 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걸 당연히 생각했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네가 모시고 병원 좀 가봐. 내가 직장 때문에 갈 수 없는데 넌 프리하잖아. 내일 들러. 나 내일 이식하는 날이야. 어떻게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 도련님이나 아가씨한테 모시고 가라고 하면 되지. 가뜩이나 아가씨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어머님 모시는 일도 못해? 내가 내일 별일 없으면 가는데 이식이라 좀 그래. 야,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다는데 넌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동생들은 각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느라 바쁘대잖아. 뭐? 그깟 데이트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본인 엄마 아프다는데 나 몰라라야? 근데 왜 그걸 나보고 모시래? 이럴 때 보면 남의 편이 맞긴 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험관 이식한다는데 말을 그렇게 하고 싶니? 네가 사람이야? 진짜 실망이다. 네가 맏며느리인데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러냐? 진짜 너도 참 너다. 됐어. 내가 반차 쓰면 될 거 아니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성격이 유난히 답답한 성격이었어서 그런지 그때도 제가 너무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아픈데 병원에 모셔드리고 시험관 이식을 했어야 하나 싶은 것이 또 혼자서 자책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식하는 좋은 날이기도 하니 얼른 이 마음을 떨쳐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병원에 들러 수정된 배아를 이식했어요. 시험관 1차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겠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라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 정말 축복 같게도 1차에 임신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나도 엄마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어머, 근데 아기집이 2개인데 한 명은 분열돼서 일란성이네요. 축하드려요. 일단 새쌍둥이처럼 보이네요. 네? 그럼 아기가 3명인가요? 한 개의 아기집에선 2명, 다른 아기집에선 1명, 총 3명이요? 어머나,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단 쌍둥이 산모들은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서 적극적으로 안정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빠는 안 오셨네요? 이럴 때 아빠랑 같이 들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주사한데 맞고 가세요. 하나도 감사한데 셋이나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기쁨보다도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생각하자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원래도 아기들을 워낙 예뻐하기도 했고 나한테 3명의 자식들이 생긴다는 게 정말 설렜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사실 저도 심란했지만 그래도 응원 먼저 받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태도에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기쁘다고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벌이야 재벌이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기에 남편이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자 하나둘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라니. 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생각했는데 셋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시험관을 괜히 했나 싶네. 뭐? 그게 할 소리야? 그래도 우리에게 온 축복인데 나도 심란했지만 당신한테 축하를 먼저 받고 싶었어. 당신부터가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데 그럼 애 가진 나는 어떻겠어? 진짜 속상하다. 이렇게 좋은 날에 축하도 제대로 못 받고 말이야. 현실이 걱정되니 그렇지. 혹시 너희 집에서 뭐라도 안 해주시려나? 그래도 너 외동딸이고 넉넉히 사시잖아. 내 벌이로도 충분히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뭘 바라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장남의 자식들인데 당신네 부모님들은 뭐 안 해주신대? 장남이라면 끔찍하시잖아. 오히려 더 해주시려고 하겠지. 내 말이 틀려?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냐? 우리 엄마는 못 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넌 외동딸이고 너네 부모님이 널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데 당연히 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 생각 좀 하고 말해. 너나 생각하고 말해. 진짜 막말 나오게 하네. 나 진짜 엄청 참고 있거든. 결혼 때부터. 그러니까 내 기분 상하게 좀 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정말 이마를 탁 치게 되었어요. 늘 실망만을 했지만 이번 일로 정말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길이 착잡했어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친정에서 알게 되곤 친정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축복해 주셨답니다. 아빠는 하나도 아니고 손주 셋이 생기는 거냐며 제일 좋아하셨고 무슨 생각에 잠기셨는지 한참 생각하시다가 저희에게 고마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친정 부모님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었지만 친정 부모님은 그저 딸인 제가 걱정이 되어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 신혼집 말이야. 아직 결혼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둘이 살기 좋은데 이제 애들도 태어나면 너무 좁지 않겠냐? 원래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리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분당에 42평짜리 아파트 알지? 거기로 들어가. 에? 그거 아빠랑 엄마 노후에 이사 가려고 했던 거잖아. 괜찮아. 지금 집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무리하지 마. 아래비가 손주들한테 미리 주고 싶어서 그래. 넓은 데서 노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애들 크면 방 1개씩은 줘야 할 텐데. 원래도 그 집을 너희한테 주면 어떨까 했는데 딱이어서 그래. 어차피 너희도 당분간만 거기에 사는 걸로 한 거잖아. 아유, 됐어요. 그거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또 양도소득세 뭐에 돈이 더 나가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셔. 할애비가 그 정도 못 해줄까? 너넨 그냥 이사 준비만 해. 아무것도 걱정 없게 아빠가 싹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알겠지? 그래, 아빠 말대로 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낳는데 더 큰 집에서 살아야지. 엄마도 아빠 말에 찬성이야. 그렇게 해. 새쌍둥이 소식에 아빠가 신혼집을 흔쾌히 주신다고 하셨고, 극구 거절했지만 아빠의 고집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이 듣고는 역시나 입이 찢어져서 대뜸 받겠다고 했죠. 마음은 너무 불편했지만 아이들을 넓은 집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던 터라 염치불구하고 친정아빠의 선물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서류적인 부분은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어서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이사도 마쳤고, 남편도 큰 집으로 이사 오고 나니 힘들겠다는 말도 쏙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밥을 잘못 먹었는지 허튼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몇 주 살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아무래도 장남인데 내가 이 큰 집에서 혼자 이러는 게 죄송해. 누구한테? 그리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나 당신이 가끔 이럴 때마다 진짜 무서워. 무슨 소리 할까 겁도 나고. 엄마네 집 50년도 넘었잖아. 아무래도 우린 젊으니까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이 큰 집에서 우리 부모님 살게 하는 게 어떨까? 장남인 내가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새 집에 살아. 나 우리 부모님 생각나서 호요식하고 못 살 것 같아. 엄마네 집도 옛날 집이지만 크기도 하니까 우리 애들 키우는데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엄마 최신식 집에서 살아봐야지. 그럼 난? 이 집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건데, 이 집을 너네 부모님 드리자는 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니? 아니, 어머님이 그러자셔? 진짜 뭐 이런 염치대가리 없는 놈이 다 있어? 아, 진짜 정 떨어지게 하네, 아침부터? 당신 말 못 들은 걸로 할게. 진짜 도라이인 줄 알았답니다. 내가 알던 남자가 맞는지 싶으면서 여태까지 내가 뭘 위해 이 가정을 지키려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마마보이에 자기네 식구들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온정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저 역시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으니 독해지면서 무서울 게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한테 잘하면 자식한테도 그게 돌아오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진짜 고생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이해해줘. 그래?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신 뜻이 그렇다면. 나도 우리 아빠한테 죄송해서 남편 놈 버려야겠다. 뭐? 장난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그리고 장남이 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기분 좋게 바꾸자. 사실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어. 일단 엄마가 이 집에서 며칠 지내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했거든? 이따 이리로 오실 거야. 뭐라고? 아, 진짜. 이걸 맘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네? 여기가 니네 집이야? 나 도저히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보따리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셨고, 그 길로 전 이 남자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말끝에 남편은 이게 장난이 아니란 걸 다 느끼고 깨달았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두 모자 울부짖으며 빌더라고요. 사실 남편네는 지질이 가난했고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버는 수입 전부를 시댁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림을 팔아 얻은 돈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참았는데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애고 나발이고 이혼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모두. 아빠가 선물로 준 제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내가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한테 대리어도 바라는 너 같은 인간은 그냥 혼자 살아야 돼.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나랑 결혼한 거니?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아들이 부모를 위한 것도 죄가 되니? 너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차갑구나. 제가 차갑다고요? 아들이 아무리 철이 없는 소리를 해도 그렇지. 친정 부모님이 딸 편하게 살라고 준 집을 기어이 바꾸고 싶으세요? 사돈네 보기 안 창피한가요? 난 내 애들이랑 나를 위해서도 당신이랑 이혼해야겠으니까 그리 알아. 이혼은 누구네 집 애 이름이냐? 네가 애새 때리고 어떻게 산다는 거야? 애들만 불쌍하지. 이혼이야 돼야겠어? 가뜩이나 애도 못 낳는 거 내가 봐줘가지고 시험관하게 했더니 이제 애가 지니까 이혼을 해? 우리한테 그럼 위자료 내놔. 너 임신도 못해서 나한테 정신적으로 상처 입혔으니까 그 무엇이냐? 정신적 피해 보상인가 뭔가 그거 하고 이혼하라고.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를 회유하다가 제가 돌아설 것 같은 기미가 없자 이제는 위자료 타령을 하셨어요. 사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받기만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괘씸하더라고요. 남편 또한 거기서 본인 엄마를 설득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님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었고 그 모습에 절대적으로 제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무식하면 말을 마세요. 당신 아들도 기형정자 투성이었어. 알아? 임신이 안 된 게 나 때문만이 아니라고. 그거 알겠어요?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런 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 일단 너 진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흥분 좀 가라앉혀. 무슨 흥분을 가라앉혀? 내가 살다 별거를 다 보겠네. 자네 당장 나가고 사돈도 나가세요. 우리 딸 이혼시키렵니다. 애 가진 산모한테 다들 하는 거 보니 애 안 가졌을 때 어땠는지 안 봐도 훤하네요. 딸이 좋다고 하니 집안도 안 보고 결혼시킨 건데 이제 와서 본인들이 잘난 것처럼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해? 나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리 알고 당신들 가만 안 둘 거니 두고 보라고. 장인어른, 아니 어떻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솔직히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넌 입 다물어. 어디서 머리를 쓰면서 나를 회유하려 들어? 너 같은 놈한테 내 딸을 맡긴 내가 잘못이지. 이리 와 너. 아빠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뺨때기를 날려버렸고 남편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경악을 하셨어요. 임신한 저에게 고기를 갖다 주실 겸 집에 들르셨다가 아빠는 못 볼 꼴을 보게 되었고 곧바로 사태 파악을 한 뒤 신랑과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궤변만 줄줄이 늘어놓았지만 아빠한테 통하지 않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우리 며느리를 딸처럼 예뻐했는데 사돈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상한 판단을 하는 딸을 말려야죠. 지금 이 행포는 사돈네가 좀 산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행포 같은데 제 말이 틀려요? 우리 아들이 전문직에 이렇게 효자 아들인데 뭐가 문제라고.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효자 아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걸 못하게 하는 며느리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빠져드리겠다고요. 효자들 잘 데리고 사시고 평생 효도 받으시며 살면 되겠네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쫓고
그간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모조리 말해 주었답니다. 아빠는 열불이 난 채로 당장 이혼을 시킬 거라고 하셨고, 뒤이어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전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새 쌍둥이에서 자연적으로 한 명이 도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만 배에 품게 되었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정말 해피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뒤에서 결혼 초 문제됐던 여자를 만나고 있었답니다.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했던 걸로 보였고 마침내 그 여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마자 남편은 본인 부모를 봉양할 그 여자를 찾아가서 애걸복걸 했다고도 했어요. 결혼 전에 나랑 결혼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부자 여자로 갈아타? 그래놓고선 계속 나밖에 없다는 말로 사람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네 부모 봉양해줄 나한테 연락했니? 한두 번은 실수였지만 이젠 실수 아니거든. 나 너 같은 애 못 만나.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애한테 빠져 살았다니. 모르셨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때까지도 그쪽이랑 저랑 저울질하면서 분위기만 살핀 것 같은데 전 그걸 알면서도 미련하게 사실 받아줄 생각을 했었죠. 역시 느낌이 쎄하더라니만. 넌 그냥 우리 집이 좀 사니까 나랑 결혼한 건데 우리 집이 그렇게 돈을 안 푸니까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그쪽도 저랑 결혼한 거 알았으면서 계속 연락을 했던 건 똑같은 인간이네요? 저 남자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말로 늘 회유했다고요. 결국엔 다 거짓말이었고 지 부모를 봉양할 여자를 찾은 거였지만 어쨌든 그쪽한텐 죄송하게 생각해요. 같은 여자로서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벌을 받아야죠. 이유야 어찌됐건 상간녀나 다름없으니. 그쪽한테도 위자료 청구하겠어요. 돈으로 보상해요, 그냥. 제 말에 그 여자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고 그 여자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는 것 같았으나 제 눈엔 똑같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답니다. 그 여자의 등장으로 저에게 이혼 소송은 더 유리해졌어요.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인 무능함까지 더해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에 위자료는 많이 받지는 못했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챙길 수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본인을 모셔줄 두 여자를 잃은 셈이나 다름없었고 끝까지 저에게 아니라고 뻔뻔하게 잡아떼며 애를 걸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너 쌍둥이 혼자 키울 수 있어? 셋은 이제 아니더라도 둘이나 있는데 그래도 태어날 애들이 아빠 없는 건 불쌍하잖아. 없어도 돼. 너 없어도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너보다 능력 있는 엄마가 있으니 행복하게 클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진짜 독하다.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다니. 네가 원하면 부모님이랑 연락을 덜 해보도록 할게. 이제 늦었어. 내가 언제 부모님 아예 보지 말라고 했니? 넌 그 선을 넘어버린 거야. 평생 부모나 봉양하고 살아. 그제야 반성을 하는 남편이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고 진짜 반성인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이유와 어찌됐건 이 일로 전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 대리효도를 바라는 효자 남편에게 벗어나게 되었고 남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이 회사에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간녀라는 여자가 알고 보니 같은 은행에 다녔었던 여자였기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창피했는지 남편 또한 지점 이동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안 되겠는지 저를 찾아와서 구구절절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시더라고요. 내가 빠져주마. 너희 사는데 내가 안 가면 되지? 그냥 장남이고 우리 아들이니 그랬던 건데 나도 독립한 아들을 너무 품에 넣으려고 했던 죄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치고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행복이지. 아니요. 이미 여자도 있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신뢰가 가겠어요. 이혼소송 아니었으면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을 텐데 안 그런가요? 이미 신뢰를 저버린 건 남편이니까 절대 못 살아요. 애들도 아빠 없는 게 훨씬 나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다 큰 자식, 왜 이렇게 품 안에 넣으려고만 하셨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자식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됐고 돌아가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집 찾아오면 그땐 접근금지 신청하겠어요. 할 말을 다 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전 무사히 애 둘을 낳고 지금은 애들이 6살이 되었답니다. 일란성 쌍둥이 여자아이들인데 처음엔 저 역시 막막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이 행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애들 아빠는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가끔 만나기는 해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애들도 온전히 본인들 옆에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6년 동안 끈질기게 저한테 매달리고 있고 본인이 애들과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늘 말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진작 잘했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싶은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은 지점 이동도 하고 그 여자도 완전히 끝을 내고 혼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본인 부모님께 효도를 해줄 여자를 찾는 것 같아 저 역시 아이들 면접 때만 짧게 대하고 만답니다. 전 그날이 지나고 화가로서 개인전도 열었고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저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지만 손녀들 재롱 보는 맛에 노후를 살아간다고 하실 정도로 행복해 하신답니다. 사람에겐 여러 가지의 행복이 있죠. 전 자식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려고 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겠죠. 이 글을 쓰면서 더욱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아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이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댁 집안 식구들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는 걸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사연은 시동생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때 시댁 집안 식구들은 예상하지 못한 발표에 모두들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뭔 생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었지만 시동생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시동생의 철없는 행동에
두 손 두 발 전부 들 정도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포기한 것 마냥 삶을 막 살아왔었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었겠어요. 가족들은 과일을 먹고 있다가 목에 걸릴 정도로 다들 놀라게 되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무시를 하셨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장난치는 거지? 세상 어느 여자가 능력도 없는 너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 돈도 쥐뿔도 없고 얼마 전에 6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운 상태면서 여자를 만날 시간은 있었나 봐. 결혼 발표가 아니라 결혼이 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그동안 너를 지켜봤지만 너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놈이다. 여자 인생 망치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함부로 놀리니?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냉전 한 푼 없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맥주 한 캔 살 돈도 없어서 엄마한테 구걸하지 않았어? 쓸데없이 남의 귀한 딸 인생 끝내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엄마는 아들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결혼하면 철 든다잖아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 이번에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열심히 살 거라고요. 결혼 반대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다들 놀라실걸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4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라고요. 대형 로펌은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소형 로펌 회사지만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 같은 놈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니까요. 엄마는 인생 역전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럼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할까요? 웬만하면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얼굴 보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이 워낙 바빠서 길게 시간을 내지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재산으로 40억 정도 있고 로펌 대표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조금의 실수도 생기면 안 된다고요. 모두들 시동생의 충격적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놀라울 일인데 4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 자리에 있는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믿기지 않으셨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셨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좋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 흘러가듯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시부모님께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여자의 생각이 더욱더 의문스러웠죠. 나중엔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그 여자의 이름 석자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순간 시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랄 뿐이었어요. 처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는 온갖 상처되는 말로 무시를 하시더니 진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시모는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었고 상당히 들뜬 기분으로 그 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어요. 시모는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주말이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죠. 꽤 비싸 보이는 옷들도 구입하셨고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새로 하시면서 예비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금요일 저를 일찍 부르셨어요. 시모가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날에 모든 걸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셨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도착해 시모가 시키는 걸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남편은 대청소를 했고 저는 시모 옆에서 힘들게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로펌 대표와 결혼을 하게 됐다 해도 형인 남편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저를 의식한 시모가 저에게 쓸데없는 말은 꺼낼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한 성격 하시는 시모 때문에 남편도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걸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사소한 거 하나도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방금 말했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하기가 싫어서 대충 넘어가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음식 만들기 싫은 거니?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 예비 며느리가 먹게 될 음식인데 작은 거라도 정성을 들이라고 했잖아.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 다시 해라. 맛도 중요하지만 먼저 눈으로 보는 게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 성격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로펌 대표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셈이 나서 그러는 거니? 하는 꼴을 보니 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이럴수록 나한테 욕만 얻어먹는다는 거 명심해라. 어머님, 저희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온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왔으면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죠. 음식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도련님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옆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동생이 누워서 TV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로펌 대표에 있는 여자를 인사시키려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만큼 도련님도 같이 좀 해야죠. 이런 건 어머님이 나서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만 하면 앞날의 인생에 꽃길만 걷게 될 텐데 이 정도 희생은 100번 1000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음식이나 하나 더 만들거라. 시모는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음식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 다 때려치우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어느 정도 일을 끝낸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시동생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저희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을 못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저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다음 집안 정리를 끝낸 뒤 겨우 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시모는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저 또한 시키는 걸 처리하느라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시댁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되고 잠시 뒤 처음으로 예비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확실히 저희와 다른 물에 살아서 그런지 몸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이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올 때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깍듯하게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었는데 예비동서는 시부모님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곤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예비동서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까지 더듬고 있었어요.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식이 식기 전에 한 숟갈 뜨자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은 예비동서가 될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왕을 모시듯 눈치를 보면서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능력이 다르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로펌 대표의 예비동서를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 모두들 얼어버린 상태였었죠. 식사들 안 하세요? 저 온다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많이 불편할 텐데 천천히 들어요. 네,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분위기가 어색하지가 않죠. 좋은 음식 앞에 놔두고 어려운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려면 전날부터 고생하셨겠어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뭐든 물어보셔도 돼요. 승철 씨가 저를 워낙 잘 챙겨주고 자상한 면이 많아서 연인 사이까지 발전할 수 있었어요. 특별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저희도 다른 연인들처럼 만나면 영화 보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헤어지는 정도였어요.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는데도 그런 저를 이해해줘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카페에서 발을 헛디뎌 승철 씨 옷에 커피를 쏟았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화부터 냈을 테지만 괜찮다면서 세탁비도 거부하고 집에서 세탁하면 된다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처음 겪어본 사람이라 특이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웃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로펌 대표가 확실한 거예요. 대충 알고 있겠지만 제 아들은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 텐데요. 주변에 능력 좋은 남자들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능력 좋은 남자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음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엮이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승철 씨는 변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도 저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 동서는 자기 가치관이 확실히 뚜렷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동서의 눈에는 괜찮은 남자로 들어왔던 거고,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이 된 거였습니다. 모두들 예비동서의 말에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대화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죠. 시몬은 정말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며 몇 번이나 되물었고, 예비동서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시몬은 갑자기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서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물어보셨어요. 시동생은 뭘 그런 걸 알아보려 하냐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당황해하고 있었죠. 예비동서는 곧바로 손까지 잡아봤다면서 혼전 순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몬은 예비동서의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순결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예비동서의 확실한 자기 관리에 시몬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요즘 시대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여자가 드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 모두 놀란 상태였죠. 예비동서는 시간을 보더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서둘러 나가게 된 예비동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시몬은 잠시 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동생이 정말 큰 거 하나 물어왔다면서 앞으로 돈반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고 기뻐 날뛰고 계셨죠. 그때 느꼈던 게 세상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시몬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까지 잡기 위해 서둘러 일을 진행시켰고 시동생도 그걸 원하는지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다녀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예정대로 순조롭게 상견례 장소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가벼운 대화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었죠. 시몬은 당신 아들의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지금까지 바르게 키웠다며 온갖 좋은 말들로 포장을 하고 있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원하셨어요. 요즘 식장 잡기가 정말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식을 올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제 딸은 정원에서 결혼식 올리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뭐가 됐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서류에 도장 찍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장 다음 달에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돈께서도 서둘러 식을 올리는 게 좋으시죠? 둘 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려야 손주도 서둘러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다음 달에 식을 올리는 걸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유 있게 스케줄을 빼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아직 집을 마련하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는 거라 몸만 들어오면 되겠는데요.
50평대라 둘이 살기엔 딱 좋겠네요. 어머, 50평이나 된다고요? 엄청 넓네요.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50평이나 된다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그쪽 시세는 얼마 정도 해요? 예비동서가 서울에 50평이나 되는 집이 자가로 있다는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기만 한 건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니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며 화장실로 부르셨어요. 시모가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따라갔는데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돌리시더니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짝 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게 맞아서 저는 놀란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내가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심이 말을 잊어버렸니? 못 배운 티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참고 면전 앞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지. 30분밖에 없다는데 네가 뭔데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으려 그래? 얼굴 표정 보니까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네가 이제 껴들 자리는 없어. 그냥 가정부 노릇이나 하면서 새며느리 비위만 잘 맞추면 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 때문에 놓쳐서야 되겠니? 식장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 집안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어리숙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용해서 나도 좋은 아파트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니? 내 아들한테 푹 빠져 있는데 콩깍지 쓰였을 때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너는 그냥 입 닫고 절대 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얼굴에 뺨을 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얼얼한지 아세요?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거 보이시냐고요? 부잣집 집안에 거저 들어온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 본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제 얼굴에 있는 사진도 찍어서 증거물로 제출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이 결혼 무사히 성사시킬 줄 아세요? 현장 녹취 끝났으니까 지금 당장 소장 쓰러 가시죠.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뺨을 칠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에게 알리겠다며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당황했는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눈앞에 동서가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시모도 놀랐는지 걸음을 멈춘 상태였죠. 분위기를 살피던 예비동서는 제 얼굴에 손바닥 자국을 보더니 시모에게 잠깐 저와 단둘이 대화 좀 하겠다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휙 나가 버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예비동서는 손을 내밀었어요. 무엇을 달라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는 왜 밖으로 데려왔는지 먼저 물어봤죠. 좀 전에 화장실 앞에서 전부 다 들었어요. 녹음한 파일 저에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시면 끊임없이 시달리실 텐데 저한테 넘겼다고 하면 더 이상 형님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된 파일은 저한테 먼저 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집안에 왜 며느리로 들어오려는 거죠? 밖에서 다 들었다면서요. 저 사람들 전부 돈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알고 있어요. 저 로펌 회사 대표예요.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저 믿어주실 거죠? 예비동서는 지금까지 봐왔던 부드러운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던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예비동서의 행동에 믿음이 가서 시무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빨갛게 달아올라 찍힌 손바닥 자국의 사진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꺼낸 뒤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고 별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동서를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좀 전에 화장실에서 시무와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동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당황한 시모가 변명을 하려는 순간 예비동서가 시모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저희 집안에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승철 씨는 그게 아니었나 봐? 나를 이용해서 삶을 바꾸려고 했던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를 벌써 잊은 거야? 나는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했잖아.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상견례 자리는 모두가 예민한 상태인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뿐이야. 아파트 가격 물어보는 게 어때서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못 배운 티 내는 거고 뺨을 맞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어딨어? 이 문제는 우리 엄마랑 형수님과 단둘의 문제라고.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가 로펌 대표인 거 잘 알고 있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든 눈 감아줄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승철 씨는 알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결혼하기 전부터 찝찝한 건 너무 싫거든. 나한테 숨기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미 뒷조사도 끝난 상태인데 승철 씨 입으로 직접 말하길 원했었어. 그런데 나한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려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 명심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도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 작년에 밤길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쳤는데 그때 당시 나는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사람을 둘이나 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쳤었거든. 그쪽 근처에 공원이 있긴 한데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잘 안 다니거든. 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CCTV도 없고 어두워서 그 길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사고가 난 거야. 주변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나는 도망치면 죄를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말에도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왔어. 나도 당신이 로펌 대표니까 이런 사실을 나중에 얘기하면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거고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했으니까 그런 죄책감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응급실에 갔는지 그곳은 흔적도 없더라고. 지금쯤 아마 치료 잘 받고 있을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 맞았네. 그쪽이 우리 아빠랑 동생을 세상 떠나게 만든 범인이 확실한 거였네. 네가 뺑소니 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그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도 포기한 걸 내가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언젠가 현장에 나타날 줄 알고 밤낮 가리지 않고 범인을 기다렸었어. 그리고 네가 현장에 아주 잠깐 나타난 걸 목격했지. 그때부터 내가 접근한 거야.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의심되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조사했었거든. 그런데 너는 내가 로펌 대표라는 걸 알고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더라. 그런데 나도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고 네가 직접 본인 입으로 그때의 사고를 전부 다 고백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한 말을 들었고 혹시 몰라 상견례 내부에 현장 촬영까지 해놨거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걸 우리 아빠랑 동생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증거물은 남길수록 나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네가 한 말은 법쪽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고 앞으로 치열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거야.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멍청하게 그걸 왜 말하냐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와 저희 부부는 시동생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비동서는 지금까지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 시동생에게 접근했던 거고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아픈 슬픔을 참아왔던 거였어요. 시동생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자 예비 사부인께선 오열을 하시면서 시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고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곧바로 뺑소니범인 시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넘겨주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나 신뢰가 쌓이면 자신이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꺼내기 마련인데 시동생은 로펌 대표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었고 자신의 죄를 씻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말았던 거였죠. 저 또한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았을 때 험한 욕을 퍼부었던 내용을 예비 동서에게 넘겨줬던 것도 로펌 대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줄까봐 넘겨준 거와 같은 이치였죠. 결국 시동생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뺑소니 범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던 시모 또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펌 대표의 가족을 세상 떠나게 한 시동생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2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도 징역이 7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앞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마음을 추슬렀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만 하네요. 가족을 잃게 된 그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딸자매를 둔 엄마이자 여성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참 후회되진 않는 삶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 시절이 모두 그러하듯 어려운 형편에 간신히 중학교만 졸업한 채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어려운 집안의 장남이었고 줄줄이 남동생이 2명이나 딸린 장남이었죠. 병든 노모와 어린 시동생들까지 걷어가며 살았어요. 그 시절이 힘들기도 했지만 참 보람찬 시절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직원이었고 저 역시도 집안 살림을 하며 간간히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억척이 같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죠. 하지만 딱 하나 남편만 보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제 선택에는 후회는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자에 목표를 두었죠. 아유, 선희 엄마는 진짜 억척스럽다니까. 그렇게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시동생들 줄줄이 학교 보내고 안 힘들어? 그냥 내 운명이려니 하지 뭐. 안 힘들다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 그래도 선희 엄마처럼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요새 누가 그렇게 노모에 줄줄이 시동생들까지 모신다고. 아유, 하여간.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복이 돌아올 거니까. 난 죽었다가 깨어나도 선희 엄마처럼은 못 산다니까. 병든 노모 시집살이도 고됐지만 사춘기 시동생들 뒷바라지도 참 힘겨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동생들처럼 살뜰히 여겼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내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렇게 저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죠. 친정 부모님은 가뜩이나 가난한 제가 더 못 사는 집에 시집 가는 걸 극도로 반대했지만 남편의 인품을 보고 한 번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없는 집에 올곧은 성품을 가진 남편을 친정에서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 역시 힘든 생활이었지만 남편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늘 나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이었기에 고단한 생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이었어요. 예, 오늘은 국수가 먹고 싶은데 이따 국수 좀 삶아서 줄래? 애들도 학교 갔다 올 때 됐는데 국수 좀 삶으렴. 아, 국수가 다 떨어져서요. 오늘은 식사하시고 제가 내일 국수 사다가 국수 삶아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진지 드세요. 뭐야? 너 내가 늙고 병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냐?
시애미가 국수가 먹고 싶다면 국수를 삶아야지. 왜 말이 많아? 그런 식으로 네 마음대로 하려거든. 이 집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가. 안 말린다. 좀 있는 집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나았을 텐데. 하필 만나도 없는 집 며느리를 골라서. 하여간 우리 정수 팔자 진짜 세다 세. 잔말 말고 국수 삶어. 이따 국수 올려라. 아? 어머님, 어떻게 막무가내로 국수를 삶으라고 해요? 국수가 없는 걸. 오늘은 그냥 드시고 제가 내일 삶아드릴게요. 네? 시어머니는 병도 들고 많이 노쇠하셨지만 기운만은 까랑까랑했어요. 무조건적으로 부잣집 며느리를 들였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제 앞에서는 그런 막말도 서슴지 않았죠. 처음엔 상처도 받았지만 저도 이 생활에 익숙해지니 시어머니가 아닌 친엄마처럼 말대꾸도 하고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 이 집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쇠한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졌어요. 원래도 몸이 약하셨지만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져 그때부터 거동도 못하시게 된 거죠. 어머님이 아프시니 집안 도련님들과 남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더 힘겨운 시절이 되었어요. 아, 어떡하냐. 엄마까지 절이 되시고 가뜩이나 집에서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네. 선이도 봐야 하고 엄마까지. 못 사는 집에 시집와서 병든 엄마까지 그리고 줄줄이 시동생들. 내가 너 볼 면이 안 손다 진짜. 미안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아니야. 이미 다 예상하고 결혼한 거잖아.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 당신 선택할 때부터 도련님들도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님 뭐 나이도 많으시고 몸 안 좋으신 거 다 알고 결혼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보자. 알겠지? 지금 내가 너한테 당장 뭘 해줄 순 없지만 나중에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힘내자. 당신 믿어.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고 당신 동생들이면 내 동생들이니까. 알겠지? 남편의 말대로 더 힘들어졌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는 매번 화도 많이 내시고 본인 뜻대로 안 되니 더욱더 성격이 와일드해져만 갔습니다. 어린 딸까지 돌봐야 하고 도련님들까지 돌봐야 하는 통에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하루였어요. 그래도 내 엄마처럼 모셨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8년을 병간호를 했어요. 8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예전에도 까랑까랑하신 어머님이었지만 몸이 더 불편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더욱더 화만 내시더라고요. 그것이 힘들었어요. 이거 먹기 싫다고 했지? 너 내가 맛있는 거 올리라니까 왜 맨날 나물들만 올리는 거야? 진짜 내가 이러니까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다 네 딸내미 입에 쳐넣냐? 아주 내가 우습지? 말 좀 해봐. 말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말해도 전 어머니 몸에 좋은 걸로 올릴 거니까 그리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당뇨도 있어서 이렇게 드셔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군말 말고 드세요. 저도 편하게 고기 하나 올리고 싶네요. 그리고 식구 입이 좀 많아야죠. 어떻게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아요. 그냥 제가 차려드린 거 다 드시고 나중에 좀 수치 내려가면 그때 해드릴게요. 천하의 쌍년. 이제 내가 아주 만만하다 이거야. 참나. 심이 말을 무슨 개똥으로 알고. 에휴, 우리 정수도 이거 아니야? 당연하죠. 어머니 아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건강히 사시려면. 아휴,
어쩌다 내가 저렇게 막무가내 못돼 처먹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너 효부인 줄 알지? 웃기지 말라 그래. 이렇게 집에서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다. 이 나쁜 년.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항상 까랑까랑한 어머님은 늘 욕을 서슴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것도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병간호를 하였고 어머님은 병간호를 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으로 똥오줌도 다 받아냈고 결혼 후 쭉 제 손으로 모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님께서 해준 말로 인해 더욱더 후회와 눈물만 앞섰습니다. 그런 저를 도련님들과 남편이 많이 위로해 주었고요. 제일 슬픈 일이었죠.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후련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돌아가시게 되니 제가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뇨고 뭐고 한 끼라도 더 드시고 싶은 걸 해드릴 걸. 그저 하고 싶은 거 하루라도 더 하게 해드릴 걸. 이런 후회 말이에요. 정말 서글펐어요.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너 참 고생 많았지? 그동안 내 짜증에 화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화만 나던지. 가장 만만한 너한테 내가 화풀이 한 것 같아 제일 미안해. 나 용서해 줄 거냐? 용서 안 되겠지? 맨날 욕만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어머니한테 죄송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겨내시고 또 저랑 싸우면서 살아가셔요. 미안하다. 너한테 더 잘해줘야 했는데 없는 집에 시집와서 내가 보질만만 하고 정말 미안해. 염치 없지만 네 시동생들도 부탁한다. 그거면 내 여한이 없어. 미안하고 나 이렇게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 며느리야. 네가 내 몸 생각해서 해준 거 다 아는데 내가 괜히 심술만 부렸지? 죄책감 갖지 마라.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죄책감 갖지 마. 알겠지? 어머니, 죄송해요. 한 끼라도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해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그 한마디만 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참 슬프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많이 오니까 도련님들도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 말들이 말뿐이었지만 참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평생을 본인들 뒷바라지에 늙은 어머니 병수말을 한 저에게 도련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감사해 했죠. 형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다 돌봐주셔서 형수님은 저희 집의 은인이에요. 당연하죠. 형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희도 없는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잘할 테니 조금 숨 좀 돌리세요. 아니에요. 도련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이제 도련님들도 좋은 짝 만나서 잘 되셔야죠. 이제 응원할게요. 그래, 너네가 형수 공을 알면 되었어. 너 형수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더 잘해야 해, 형수한테. 형수가 너네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한 거 알지? 그거 잊으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그 마음 잃지 말고 잘해줘, 형수한테.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형수한테 정말 잘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었고, 그러니까 형도 이제 한숨 돌려. 우리 다 취직했잖아. 그래, 우리 다 취직했으니 이제 형수랑 형도 본인들 인생 살면서 좀 즐기도록 해요. 진짜 고마웠어요. 이 은혜 갚을게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를 다 치른 후 시간이 좀 지났어요. 도련님들도 어느덧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자리를 잘 잡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둘째를 가졌습니다. 첫째와 나이 터울이 좀 있었지만 혼자 있는 딸보다 그래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둘째를 낳았죠. 도련님들도 본인들 일을 잘 찾아가니 저희 집도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들이 결혼을 한다며 결혼할 동서들을 데리고 왔어요. 참참하고 저와는 다르게 많이 배운 여성들이더라고요. 무려 석사까지 마친 동서들이었어요. 저와 많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도련님들이 잘났으니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기야 도련님들도 공부를 많이 했던지라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 만큼 잘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완전체인 줄 알았어요.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엄청 고생하셨다고. 형님한텐 꼭 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할게요. 남편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남편 뒷바라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결혼 전 말이라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전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동서들은 결혼 후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동서들이라 그런지 저를 좀 무시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 못 배워서일까 하는 마음에 오히려 주눅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피해의식이라고도 하죠. 동서들,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 돼서 너무 좋다. 앞으로 잘 부탁해. 내가 모르는 게 많지만 최대한 잘 지내보자. 네. 근데 남편한테 듣기론 중졸이면 중학교만 졸업하신 거예요? 웬만하면 고등학교까지 나오던데. 안 그래, 동서?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하긴 뭐, 자퇴도 하는데 입학도 안 할 수 있죠 뭐.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 남편들은 저희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은 이제 형님 가정 챙기세요. 아, 그래 뭐. 이제 서방님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셨으니 본인들 가정을 더 챙겨야지. 그래 알겠어. 예쁘게 지내. 딱히 본인들 가정에 간섭 말라는 말로 들려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그저 동서들이랑 잘 지내보고 싶었을 뿐인데 동서들은 저에게 딱하니 철벽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중졸이란 이유로 말이에요. 좀 속상했죠. 못 배운 건 가정 환경 탓인데 잘 배운 동서들은 못 배운 저와는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방님들이 저를 끔찍이 생각하는 덕분에 종종 만날 수밖에 없었죠. 제 생일에 서방님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축하를 해주는데 동서들은 그것도 못마땅해 보이더라고요. 처음 집으로 이사 올 때와는 전혀 다르게 동서들은 철저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못 배운 자의 서러움인가 싶었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직접 축하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여기 선물은 셋째랑 저랑 돈 모아서 산 형수님 가방이에요. 맨날 들고 다니는 것도 변변치 않은 거 들고 다녀서 저희 마음이 쓰였거든요. 맞아요, 형수님.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가방이에요. 요즘 여자들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야, 홀리게부터 너네 형수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 여보, 안 그래? 고맙다, 정말.
내 동생들 최고다. 어머, 서방님들 진짜 고마워요. 나 이런 가방 들고 나갈 때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싶어. 걱정 말고 드세요. 형수님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가방이니까. 당신도 좀 봐봐, 안 그래? 되게 형수님이랑 잘 어울리지? 그러네. 근데 형님은 시장밖에 안 가지 않아요? 좀 과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도 성이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여보는 이런 거 선물할 거면 나한테 좀 물어봐야지. 아주버님이랑 단둘이 고른 거야? 디자인은 이쁘네. 서방님들이 사다 준 가방은 샤넬 클래식이라는 백이더라고요. 저한테 참 가분했지만 서방님들이 꼭 받아달래서 받았죠.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인생의 첫 명품 가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들은 제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아무래도 본인들 남편 돈으로 제 명품 가방을 산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티를 내니 민망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었으니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대놓고 언제는 티를 내니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제가 피해의식처럼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건가 하는 피해의식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찝찝했어요. 형님은 참 좋겠어요. 어디 시동생들이 이런 걸 사다 주는 시동생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내 가방도 한번 안 사줘 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해드릴만 하니까 해드리는 거지. 당신이 이런 거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봐. 말 조심해. 어머, 내가 왜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우리 부부인데. 하여튼 형님은 정말 시동생들 잘 뒀다니까.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동생들 없는 우리 서러워서 살겠어요. 형님, 그거 들고 시장 가면 너무 웃기겠다. 아줌마들 막 브랜드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갈 데가 시장밖에 없잖아요. 아니다. 선의학교에 메고 가면 되겠네요. 조용히 안 해? 오늘 형수님 축하하는 자리니까 좋은 말만 해. 형수님, 죄송해요. 어쨌든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온전히 형수님의 날이니까요.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 마음이 가방으로 모자라지만요. 아니에요. 동서들이 봤을 땐 또 너무 과한 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껴 맬게요. 맬 때마다 서방님들 생각할게요. 아유, 정말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몰라. 나 진짜 생전 명품은 처음이라 두고두고 아껴 매야겠어요. 고마워요, 서방님들 정말. 동서들의 말에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일단 서방님들의 마음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날 기분이 참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서방님들은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또 민망해 했고요. 괜히 내 생일에 분란만 일으킨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죠. 오히려 집에 가서 서방님들이 동서들한테 쥐잡듯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이 나고 남편은 조용히 제 마음을 달래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서들의 행동에 본인도 마음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많이 얹어놨지? 형이라고 큰소리 한번 못 냈네. 재수씨들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당신한테 최고로 어울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많은 걸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엔 내가 더 좋은 거 해줄게, 여보. 에이, 아니야. 그냥 동서들은 아무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나랑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려니 해야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서방님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 안 그래? 이해해. 그냥 서방님들만 잘 살면 난 그걸로 좋게.
그렇게 그냥 모든 욕심을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서들이지만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도 썼고요. 그런데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저에게 동서들은 정말 못 참을 만큼 선을 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죠.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이 있는데 그날 전 두고두고 쌓였던 게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절 그냥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좀 늦었죠? 일 끝나고 오느라. 아우, 밖에서 사 먹어도 되는데 꼭 집에서 밥 먹으려고 하신다니까, 형님은. 그러니깐요. 요새 누가 집에서 모이나요? 그냥 밖에서 후딱 먹고 헤어지면 그게 더 편한데. 아무래도 형님이 일을 안 하셔서 이 직장인의 노고를 모르시나?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음식 장만은 다 하신 거예요? 어머, 많이도 안 했네. 서방님들이 워낙 집밥 좋아하시잖아. 매번도 아니고 이럴 때 아니면 얼굴도 언제 보겠어. 이제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다음 달부터는 그럼 나가서 먹자. 동서들 힘들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준비했으니까 먹고. 본인들 힘들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밖에서 먹는 걸 워낙 선호하기도 하니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동서들에게 나무를 못 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절 그냥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다 해놨는데 동서 그거 하나만 묻혀줄래? 요거 나물 무치는 거는 국간장 한 스푼에 조물조물 무치고. 어머, 이런 거 모를까 봐요?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요리도 머리로 하는 거예요. 형님이야 이런 걸 다 몸소 체험하셨겠지만 요새는 그냥 머리만 있으면 하는 게 요리라니까요. 아휴, 누가 나물 무치는 거 몰라서 그럴까 봐요? 그러니까요. 무식하게 왜 나서요, 나서길.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세요. 다른 거 준비하시던가요. 지금 뭐라고 했어? 무식? 아니 동서들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내가 그동안도 참았는데 결혼 전에 그렇게 나보고 훌륭하다느니 고맙다느니 다 거짓말이었어? 어떻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 중졸이 그렇게 무시당할 건가? 서방님들도 동서들이 이런 인성인 거 알아? 사람이 석사까지 하면 뭐해? 마인드가 초절도 안 되는 인간들인데 안 그래? 어머, 초졸이라뇨? 피해의식 있으세요? 당연히 저희가 더 유식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죠. 참나, 어이가 없네. 뭐 웃긴 놈이 성낸다고. 중졸 형님 열폭 하시네. 어이없어라 진짜. 형님 애들을 위해서라도 검정고시라도 따세요. 창피하니까. 그래, 너희들의 본성이 그거지? 서방님들도 아시니? 너희들이 이런 인간이라는 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뭐든지 너네만 잘났지? 평생 그냥 그러고 살아. 너네 위엔 아무도 없다는 듯이 그냥 아나무인으로 말이야. 그게 너네한텐 딱이니까. 정 그 말을 끝으로 주방에서 나와 서방님들에게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하며 동서들을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서방님들은 처음 보는 저의 격양된 말투에 놀라서 그 길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시동생들이 뛰어 들어오자마자 사태 파악을 한 뒤 동서들 귀퉁이를 쫙쫙 갈기면서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동서들한테 전혀 미안하진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니까짓 게 우리 형수님한테 막말을 해? 너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야, 알아? 석사 따면 뭐해? 인성이 개차반인데. 내가 말했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형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형수님이라고, 알아?
당신도 똑같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난 그런 인성 가진 여자랑은 못 살아. 그런 줄 알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나랑 이혼해. 어차피 애도 없는 거 그냥 깔끔하게 갈랐으면 되잖아. 진작 알아봤지만 이 정도까지 바닥일 줄 몰랐어. 다행히 서방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동서들에게 뺨따기를 날리며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래도 저를 위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로지 저만을 위해 저런 결정을 한 것이죠. 뺨을 맞은 동서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서방님들을 째려보다가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 잘못은 모르니까요. 아, 이깟 중졸 여자가 그렇게 중요해? 나보다? 아니, 무식해서 무식하다고 한 건데 어쩜 자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 와이프는 나야. 감히 날 때려? 내가 아무리 막말을 했기로써니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도대체 저 무식한 아줌마가 뭐길래 시동생들이 이 난리들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아, 무식한 아줌마라? 동서들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 다 내 건 거는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선산 땅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알아? 서방님들 가진 재산 영원이라고. 다 서방님들 건 줄 알았니? 내 건 줄은 몰랐나 봐. 참나. 무슨 소리예요? 이 집에 왜 형님 거예요? 분명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집 같은데 왜 형님 거냐고요? 말이 돼요? 내가 해줬으니까 내 명이지.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유일하게 나한테 주신 게 선산 땅이야. 그땐 그게 가치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억만배가 올랐고 그니까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다 내 명이라고. 알겠어? 이제야 사태 파악이 좀 되니? 아니 전 그냥 둘째 형님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희 석사까지 나왔는데 중졸 형님한테 잔소리 들어야겠냐면서 그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형님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형님. 여보도 알잖아. 입 다물어. 너희들 다 똑같아. 절대 용서는 없어. 서방님들 내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혼을 하든지 집에서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전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정리할 거 아님 이 집에서 다 나가주세요.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고맙다고 남겨주신 유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땐 팔리지도 않고 애물단지 선산 땅이었죠. 좀 지나서 땅값이 오르면서 정말 떼돈을 벌게 되었죠. 시동생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제가 고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저한테 위임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장가갈 때 제가 집 한 채씩 해준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동서들은 그냥 돈 없는 무식이 중졸 아주매로 절 안 것이죠.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인간들이었죠. 모든 재산이 다 제 명의라고 하자 동서들은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그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안하무인이었죠? 형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그때 너무 무식하게 말했던 거 용서 바랄게요. 형님이 용서 안 해주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네요. 그냥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용서해 주세요. 네? 형님, 저희가 앞으로 깍듯이 모실게요. 제발요, 형님. 이렇게 빌게요. 이제 와서? 아니, 됐어. 그동안 기회 많이 준 것 같은데
나 많이 참았거든. 근데 이젠 못 참아. 그리고 비는 이유가 지금 모든 재산이 다 내 명의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더 용서 못하지. 내가 과연 돈 없는 중졸 아줌마였어도 빌었을까? 너희들은 우리 서방님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족속들이야. 너희랑 꼭 맞는 인성의 사람들 찾아가. 알겠니? 상대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만들 돌아가. 제발요, 형님. 저희 보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 한 번 감고 용서해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 동서들이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들은 그런 인성을 가진 동서들이랑 살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요. 동서들은 끝까지 이혼을 못 해준다고 하다가 결국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서방님들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아이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서방님들이 괜히 이혼을 하게 되어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동서들과 이혼 후 전 제 집 명의를 서방님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참 이러려고 제가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갖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인간들 걸으라고요. 그때도 진작 해줘야지 했지만 이제서야 해주게 되었죠. 서방님들은 한사코 자기 몫들이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였고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모든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형수님,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형수님 문제 아니더라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치스럽고 교양 없고. 저도 쌓이고 쌓여서 한 결정이니까 너무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발단은 그 사건 때문이지만 그 덕분에 정말 사람 보는 눈이 뭔지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기에 말씀드려요. 형수님 때문 아니니까. 맞아요. 저희가 겪어보고 결정한 거니까 형수님은 진짜 걱정 마세요. 혹시라도 착한 형수님 본인 때문일까 자책하는 거 아닌지 괜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님은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인데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 배웠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학력 때문에 참. 그래도 서방님들이 이렇게 배려해줘서 말씀해주시니 더 고마워요. 그래도 마음에 많이 쓰였는데 조금 가벼워졌네요. 서방님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고맙더라고요. 어머니 같다는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동서들은 이혼을 하고 서방님들에게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졌죠. 중졸이라고 매번 무시만 하던 동서들에게 더 퍼붓지 못한 것이 한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든 가정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서방님들도 시간이 지난 뒤 좋은 동서들을 만나 재혼에 성공했답니다. 다행히 지금 동서들은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지 몰라요. 오히려 지금 동서들 덕분에 집안이 더 돈독해진 기분이에요. 이젠 서방님들도 아이를 낳고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딸들이 다 성인이 되고 이제는 딸들이랑 데이트도 하면서 옛 이야기도 하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착한 남편의 토끼 같은 자식들, 그리고 친동생 같은 서방님들, 딱 이렇게만 앞으로도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힘든 나날들도 많았지만 제가 잘 살아온 것 같아서 뿌듯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앞날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